안녕하십니까. 신인교대 국방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이 안보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러시아의 드론 공격이 모스크바로 연이어서 들어오고 있는데 드론 공격이 분명히 들어가서 폭발이 일으켜졌는데 러시아는 다 막아냈다라고 거짓말하고 있는데 그 거짓말이라는 거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아프리카 상황 잠시 살펴보고, 그리고 어제 중국의 지방정부 부채가 너무나 심각해서 공무원 월급까지 지금 감축하고 깎아내고 그러고 있는 중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이 중국의 기업가들의 경기 선행지표 PMI 지수가 나왔어요. 계속 마이너스. 그러니까 투자가 아니고 긴축해야 된다. 왜냐? 내수가 안 산다. 그리고 실업률 통계도 나왔는데 아시다시피 중국은 통계 조작 국가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한민국의 실업률보다 2배 이상 높은 엄청난 실업률 통계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분 좋습니다. 신의균의 국방TV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서방과 러시아의 관계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아프리카에서도 양측의 대리전이 발발할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서방 세계가 니제르 쿠데타 세력에 대한 제재와 물리적 대응을 예고하고 있고, 쿠데타 세력과 아프리카 친러 세력들은 이를 선전포고로 간주하고 공동 대응하겠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지난 7월 26일 니제르 국가근위대가 모하메드 바줌 대통령을 전격 체포하고 새 정권을 선포한 직후 러시아는 물론 아프리카 내의 친러 세력들과 결탁해 서방 세계에 대한 보복 조치를 시작했습니다. 쿠데타를 일으킨 국가근위대 측은 현지 시각 7월 31일 국영TV를 통해 프랑스가 바줌 대통령의 석방을 위해 군사 개입을 공모하고 있다라며 대통령군과 니제르 군부 수뇌부가 공격 목표이며 이전 정권의 핵심 인사들이 이에 동조하고 있다라고 비난했습니다. 쿠데타를 주도한 압도하르마네 티아니 대통령 경호실장은 스스로를 국가 원수로 칭하며 정권 교체 작업을 서두르겠다고 밝혔는데요. 친서방 성향이었던 바줌 대통령과 달리 그는 러시아 정부 바그너 그룹과 친분을 유지하며 유럽에 대한 우라늄과 금 등 주요 자원 수출을 전면 중단한다고 선언했습니다. 니제르는 유럽연합 우라늄 공급의 20%를 책임지고 있는 우라늄 생산 대국인데요. 프랑스는 전체 전력 수요의 70%를 원자력 발전에 의존하고 있고, 이 원전에서 사용하는 우라늄의 30%를 니제르에서 조달하고 있어 이번 쿠데타에 그 누구보다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현재 니제르에는 프랑스를 비롯해 미국, 이탈리아 등 서방 국가들의 군사기지가 설치되어 있고, 특히 미군은 즉각 군사작전이 가능한 1100여 명의 병력을 주둔시키고 있어 쿠데타 세력이 가장 경계하고 있는 대상입니다. 현재 미국과 유럽연합, 서아프리카 경제공동체 등은 바줌 정권의 즉각적인 복구와 쿠데타 중단을 요구하며 군사적 개입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쿠데타군은 물론 이들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힌 말리, 부르키나파소 등은 니제르에 서방 군대가 개입할 경우 이를 자신들에 대한 선전포고로 간주하고 대응할 것이라고 엄포를 놓고 있습니다. 서아프리카 경제공동체는 무력 개입 최후 통첩 시한으로 오는 8월 6일을 언급한 바 있는데요. 자원부국 니제르에서 서방과 반서방 세력의 대리전쟁이 벌어질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네, 대통령 경호실장이 쿠데타를 했어요. 세상에 믿을 사람 아무도 없네요. 이 사람이 지금 경호실장인데 이 사람이 쿠데타를 일으키고 자기를 국가 원수로 자칭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군부가 동조하고 있다라는 건데, 이 니제르는 굉장히 큰 나라입니다. 면적상으로 보면 이 서아프리카죠. 이 서아프리카에서 나이지리아 그 위에 있는 나라가 니제르, 오른쪽으로는 차드, 그리고 왼쪽으로는 말리, 그리고 서남쪽으로는 부르키나파소, 이런 나라들이 있는 지역이에요. 북쪽으로는 이제 알제리, 리비아 이런 데가 있고, 리비아는 지금 내전 중이고 알제리는 친러 국가죠. 자, 이런 지정학적 위치가 있는데 이 프랑스의 식민 통치를 받았던 그런 지역이고, 말리하고 마찬가지로 그랬습니다. 근데 말리에서 최근에 프랑스군이 떠났죠. 여기로 이제 바그너 그룹 등 러시아 세력들이 확 들어와서 지금 말리를 완전히 서방 국가로 만들어버렸고, 이번 쿠데타를 옆에 있는 말리, 그리고 서남쪽에 있는 부르키나파소는 쿠데타를 지지하고 있고,
그 아래쪽에 제일 큰 나라죠. 나이지리아는 이거 안 된다. 그리고 가나도 반대. 그리고 이제 우리 아주 유명한 국가죠. 정말 코딱지만한 국가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주 유명한 감비아라는 국가 있지 않습니까? 지난 정부 모 외교부 장관이 이 감비아에 정말 공을 많이 들였죠. 다른 여러 나라들 다 제쳐두고 국제 회의할 때 감비아하고 북핵 문제를 논의하고 했던 그 엄청난 나라 코딱지 감비아. 또 정말 다행스럽게도 이 쿠데타를 반대하고 친서방 정책을 펴고 있어요. 아마 전 우리 외교부 장관의 노력 덕분에 친서방 정책을 펴는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런 노란색 있는 나라들은 야 빨리 다시 정권 돌려줘 이러고 있고, 빨간색 점을 찍은 나라들은 야 서방니들 들어오면 우리 가만 안 있을 거야. 우리에게도 선전포고나 마찬가지야. 이제 이러고 있는 중인데, 이 니제르의 군사력은 12,000명 그리고 보시다시피 내륙국 가기 때문에 해군은 없어요. 그래서 한 줌밖에 안 되는 군대, 전차도 없고 그냥 경장갑차 정도 수준. 그래서 미군 1,100명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미군이 정말 마음먹으면 확 다 쓸어버릴 수 있는 이런 세력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들도 미군이 어떻게 할까봐 지금 겁을 내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프랑스가 자기네들은 70%를 원자력 발전하고 그 연료의 30%를 니제리아에서 우라늄을 가지고 있는데 프랑스 이제 니들한테 안 팔아. 이제 이러니까 프랑스가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샤를 드골 항공모함 출동시켜야 되죠. 이제 이래서 그러나 러시아하고 지금 바그너 그룹 이 니제리아 안 들어가 있는데 이제는 바그너 그룹을 집어넣겠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말리처럼. 그래서 바그너하고 손잡고 금, 우라늄 이런 거 바그너하고 나눠 먹겠다. 이제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 니제르에서 다시 서방과 러시아의 대리전이 펼쳐지는 것은 아닌가라는 우려가 생기면서 그렇게 되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까? 미국이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 달려 있겠죠. 아무튼 이런 아프리카 상황 알려드리고, 자, 러시아 모스크바 보겠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방공망들이 보호하고 있다는 러시아의 수도 모스크바가 연일 드론 공격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7월 30일 도심 한복판의 고층 빌딩에 드론 공격이 가해진 데 이어 8월 1일 새벽에도 드론 공격이 또 보고됐습니다. 며칠 전 공격받았던 건물이 또 드론에 얻어맞은 건데요. 우크라이나가 소형 자폭 드론을 이용해 모스크바 중심부에 있는 고층 건물을 공격했으며, 해당 건물은 7월 30일 야간에 공격받았던 건물이었다고 세르게이 쇼바닌 모스크바 시장이 현지 시각 8월 1일 밝혔습니다. 이번에 공격받은 건물은 크렘린에서 서쪽으로 약 5km 떨어진 모스크바 중심 상업지구의 고층 건물인 IQ 쿼터 타워인데요. 지난 30일 이 건물 10층 사무실이 드론 공격을 받은 데 이어 이번에는 21층에 자폭 공격이 날아들었습니다. 이번 공격에 동원된 자폭 드론은 우크라이나가 공개한 사거리 1000km의 소형 자폭 드론인 비버인데요. 러시아군은 이번 공격에 총 3대의 드론이 동원되었고, 3대 중 1대는 도심 외곽에서 대공포에 격추되었고, 나머지 2대는 전자전 시스템에 의해 안전한 지역에 추락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세개동으로 구성된 IQ 쿼터 타워는 공식적으로는 민간 소유의 비즈니스 건물이지만 드론 공격을 받은 층은 모두 러시아 정부가 임대해 사용 중이었는데요. 7월 30일 공격받은 10층은 러시아 재무부 산하의 푸틴 개인 비자금 운용 조직이 사용하고 있었고, 8월 1일 새벽 공격받은 21층 사무실은 러시아 연방정부 디지털 전환부의 전쟁 지원 부서가 임대해 사용 중인 사무실이었습니다. 모스크바 오신트 소식통들은 이번 드론 공격이 발생하는 동안 그 어떠한 공습 경보 사이렌도 울리지 않았고, 모든 드론을 격추했다는 러시아군의 주장과 달리 상업지구와 민간인 거주지역 곳곳에 드론이 떨어졌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드론 공격을 받고 있는 모스크바 중심 상업지구는 우크라이나 동북부 수미주 국경에서 450km 이상 떨어진 곳인데요. 저속의 비스텔스 자폭 드론이 모스크바 한복판을 휘젓고 다녀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러시아군. 이러다 크렘린에도 자폭 드론이 떨어지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네, 이렇게 엄청난 폭발 화염과 함께 10층이 공격받은 게 엊그제인데 불과 하루 반나절 만에 자정에 또 때려버린 겁니다. 때린데 또 때리고 맞은데 또 맞아버린 겁니다. 그저께는
10층, 이번에는 21층 이렇게 때렸는데 러시아는 이걸 다 막아냈다라고 뻥을 쳤어요. 자, 그런데 뻥을 친 것과 달리 이렇게 모스크바 상공에서 촬영된 비버 드론이 날아가고 있는 모습인데 아주 짧은 영상인데 두 번 연속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드론이 날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격 다 했다고 했는데 이렇게 날아가고 있죠. 그리고 다 격추시켰다. 그리고 안전한 지역으로 전자전으로 그냥 착륙시켰다라고 했지만 실제 이 밤 12시 이후에 이제 터져다 보니까 휴대폰으로 촬영된 건 없어요. 그러나 그 맞은편 사무실의 CCTV에 이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섬광이 번쩍해서 CCTV가 순간적으로 엄청난 섬광 때문에 폭발 섬광 때문에 노출 오버 상태가 돼서 보시다시피 8월 1일 00시 50분 그러니까 밤 12시 50분에 터진 거예요. 그래서 바로 앞 건물의 CCTV에 이렇게 섬광이 포착이 된 겁니다. 완전히 노출 오버 상태가 된 거죠. 이게 지금 폭발이 없었다라고 하면 거짓말인 것이죠. 그런데 아니 모스크바가 이런 식으로 깨진다? 그리고 지금 그것도 콕콕 집어서 푸틴 비자금 관리하는 층 그리고 전쟁지원부서 아마 뭐 드론 이런 거 관리하는 부서가 아니겠나 싶은데 거기를 그냥 콱콱 때려버리는 이런 핀포인트 타격까지 허용하고 있는데 그 핀포인트 타격한 드론은 뭐냐? 비버 이겁니다. 11만 달러 그러니까 뭐 한 1억 한 3, 4천만 원 정도 하는데 이 내부는 모든 것이 상용 부품으로 조립된 드론이고 무려 1000km를 날아간다 이겁니다. 그래서 1000km를 날아가면서 1억 여원에 만들 수 있으니까 얼마나 쌉니까? 그리고 이렇게 정확하게 때릴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 이 동체 중앙에 여러 가지 폭약 그리고 연료 이런 것들이 충전되어 있고 그리고는 이제 1000km를 날아가서 정확하게 때린 겁니다. GPS 항법 유도를 받으면서 이런 걸 지금 이 우크라이나가 자체적으로 만들고 있는데 완전히 지금 대량 생산 체제에 들어갔다라는 거니까 이 러시아가 그들은 세계 최강의 방공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수미주에서 모스크바까지 직선거리로 450km 다 뚫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모스크바의 방공망은 어디 갔냐? 앞으로 크렘린 궁에 바로 그냥 떨어지는 것은 아닐까라는 우려가 들기도 하는데요. 그 우려는 푸틴 대통령이 하면 되겠죠. 아무튼 이런 상황 어디가 안전하지 않다. 그런데 분명히 저렇게 공격받았으면서도 우리는 다 여격하고 제밍해서 해결했다라고 거짓말하는 상황까지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푸틴이 하는 말 그리고 크렘린 궁에서 발표하는 이 오피셜 이런 것들은 거짓말이 아주 많다라는 걸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여러분들이 정말 기분 좋으실 중국이 지금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소식 연이어서 알려드립니다. 어제 중국 지방정부가 공무원 급여도 제대로 주지 못할 정도로 심각한 재정 위기를 겪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문제가 해결될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는데 상황이 점점 더 악화되고 있다는 소식까지 들어왔습니다. 궁지에 몰린 독재국가의 말로는 보통 전쟁이었는데요. 어쩌면 대만 침공과 이로 인한 대규모 무력 충돌이 예상보다 더 빨리 일어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중국 정부가 공식 발표한 각종 경제 지표들이 점점 악화되면서 중국 경제 전망이 점점 더 어두워지고 있으며 경제 상황이 계속 악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중국 정부로서는 달리 취할 수 있는 해결책이 없다고 로이터 등 주요 외신이 7월 31일 보도했습니다. 중국 국가통계국이 7월 31일 발표한 7월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 PMI는 49.3으로 4개월 연속 위축 국면을 보여주었는데요. 이 데이터는 6월 49.0, 5월 48.8보다는 소폭 상승한 것이지만 경기 회복을 뜻하는 50 이상의 수치를 기록하지 못하면서 중국 경제 전망을 더욱 어둡게 만들고 있습니다. 팬데믹 이후 크게 악화된 중국 PMI는 올해 초 리오프닝 정책에 힘입어 1월부터 3월까지는 50을 넘었지만 4월부터 연속으로 50 아래를 기록하며 중국 기업들이 경제 전망을 계속 암울하게 보고 있다는 평가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가장 큰 문제는 중국인들의 소비력 감소에 따른 내수 시장 악화입니다. 중국 지도부는 내수 부진을 경제 회복의 최대 걸림돌로 보고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자동차와 전자제품 구매 시 신용대출 확대 등의 혜택을 주기로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어붙은 내수 시장은 좀처럼 회복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비제조 분야의 소비 감소는 내수 부진의 가장 큰 요인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는데요. 중국 당국은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유급 휴가제와 탄력 근무제 도입을 확대하고 휴가와 여행을 장려하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지만 시장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내수 시장이 얼어붙은 이유는 시진핑의 공동부유 정책 본격화 이후 기업들이 투자를 줄이고 외국 기업들의 탈중국화가 가속되면서 일자리 자체가 크게 줄어들었기 때문인데요. 중국의 6월 도시 실업률은 5.2%에 달하고 청년 실업률의 경우 21.3%로 매월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내수 진작을 위해서는 정부 지출을 늘려 일자리를 늘리고 시장에 돈을 푸는 경기부양책을 쓰는데요. 로이터는 중국 정부가 연일 경기부양책을 내놓고는 있지만 국채 발행 등 파격적 대책은 여전히 꺼내지 않고 있다라며 과도한 부채에 대한 우려 때문에 공격적인 부양책이 못 나오는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점점 나락으로 떨어지는 중국 경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지난 40여 년간 빚잔치를 벌이며 고속 성장을 했던 후유증과 시진핑 3연임 이후 심화된 시장 통제의 부작용인데요.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중국 경제 때문에 중국 공산당의 위험한 결정이 앞당겨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네, 월급도 못 주는 지방정부, 그리고 월급을 감축해서 주는 지방정부, 그런데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방채 발행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게 하고 카드 돌림밖에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어려워지는 지방정부 상황을 어제 알려드렸습니다. 그런데 지방정부가 그렇게 어려워진 건 시진핑이 올 연말까지 부채 감소 그거 안 마련해와 라고 하니까 출세해야 되는 지방정부 성장들 당서기들이 공무원 월급까지 줄이는 이 극약 처방을 내놓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럼 중국 기업들은 또 어떻게 생각하냐? PMI 지수라고 이 기업가들에게 설문하는 거예요. 자, 앞으로 다음 달 경기 지수를 어떻게 생각하냐? 투자할 거냐 말 거냐? 그래서 PMI 지수가 50이 넘으면 투자, 50이 아래로 떨어지면 긴축인 거예요. 그래서 작년까지 중국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완전히 나라를 봉쇄하고 있던 그 상황에서 이제 올해부터 오픈을 하니까 당연히 오픈하는 기대 심리가 작동해서 1월, 2월, 3월은 PMI 지수가 50을 넘었던 거예요. 그런데 오픈해보니까 해도 별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안 되겠구나 해서 4월부터 다시 떨어졌는데 이게 7월까지 계속 PMI 지수가 회복이 안 된다라는 이런 아주 긍정적인, 우리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이런 지수가 나왔고, 또 실업률이 아시다시피 중국은 통계 조작국임에도 불구하고 도시 실업률, 우리는 도시 실업률 이런 걸 안 따지지만 중국은 농촌과 도시 간의 격차가 어마어마하죠. 농촌 실업률은 엄청나게 높을 텐데 이거 빼고 잘 나가는 도시, 그 도시 실업률이 5.2%.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 전체 실업률이 얼마냐? 2.7%. 그러니까 중국의 잘 나가는 도시, 그 도시 실업률이 우리 대한민국 우리는 농촌까지 다 포함해서 국가 전체 실업률의 2배가량이죠. 우리는 2.7, 여기는 5.2니까. 그리고 청년 실업률이 정말 무려 21.3%. 우리 대한민국의 청년 실업률은 10.5%. 그러니까 이것도 2배가 넘죠. 자, 그런데 중국은 통계 조작국인데 어떤 통계 조작이 들어가냐? 지난 문재인 정부처럼 공공 일자리 마구마구 늘려가지고 그냥 하루에 한 2시간 알바해도 취업했다라고 통계를 작성하는, 그거 안 해준다고 통계청장 바로 그냥 잘라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 해주는 통계청장 앉혀서 우리는 실업률 다 해결했어 라고 했던 문재인 정부의 통계 조작보다 더한 통계 조작을 얘기를 하겠죠. 공공일자리 마구마구 줘서 공산주의 국가니까, 사회주의 국가니까. 그래서 실업률 해결했잖아. 사실은 몇 시간 알바 뛴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 실업률이 5.2%, 청년 실업률 21.3%. 청년 실업률 왜 이렇게 높으냐? 일 안 한다 이거예요. 탕핑. 그냥 누워서 TV나 보고 휴대폰이나 들여다보고 이렇게 살란다. 그래서 돈 떨어지면 나가서 조금 알바 잠시 했다가 그리고 다시 들어와서 또 누워있고 이렇게 살란다. 왜? 해봐야 안 되니까 희망도 없다. 이제 이런
탕핑주의가 만연하고 있기 때문에 젊은이들 일 안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높아가는 실업률 그리고 기대도 할 수 없는 이 앞으로의 경기지수 알려드렸는데 이 경기 해결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소비가 돼야 되는데 가계부채 늘어나죠. 또 부동산 침체되죠. 부동산 완전히 그냥 이 거품 다 그냥 폭발하고 있죠. 이러니 소비를 회복할 수가 없죠. 앞으로 이런 상황에서도 엄청나게 통계를 조작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지수가 나온다. 정말 중국은 어렵다. 그러면 이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뭐냐? 역사를 봤을 때 전쟁을 하더라. 독재국가는. 그래서 대만 전쟁 계속 우려되는 상황인데 우리 한국도 중심 잘 잡아야 된다. 그리고 중국의 경제적으로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할 필요 없다. 신모라는 공룡이다. 라는 거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